14호 태풍 링링의 위력이 한반도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루사나 매미 수준으로 커져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남서쪽 해상을 지나는 링링은 내일 오후 황해도 부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이번 태풍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50m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바람의 위력과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전합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를 이르면 오늘 중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 관련자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을 아내가 위조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이 되더라도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뉴스가 모든 이슈를 덮었습니다. 이른바 조국 청문회와 태풍 링링의 북상입니다. 재난주간방송 KBS는 먼저 태풍 소식을 특집 뉴스로 전해드리고 이어서 청문회 소식도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3호 태풍 링링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지금 제주도 서남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후 들면서 태풍의 이동 속도가 더 빨라졌고 위력 또한 위협적입니다. 과거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와 루사에 견줄 만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링링은 오늘 오후 4시쯤 북위 30도 선을 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이 급격히 약해지는 지점이지만 링링은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에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중위도로 진입했습니다. 같은 위도대에서 과거 태풍들의 강도와 비교해봐도 링링의 세력은 위협적입니다. 서해로 북상했던 곰파스나 뿌라삐룸보다 월등히 강하고 한반도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매미나 루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현재 세력 기준으론 괴물 허리케인으로 불리며 북미 지역을 휩쓸고 있는 도리안보다도 강합니다. 실제로 오늘 밤 태풍 중심부가 지날 것으로 보이는 이어도에선 오후부터 초속 20m가 넘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제주 서쪽 해상을 통과한 뒤 서해를 시속 40km의 매우 빠른 속도로 북상해 약 12시간 뒤에는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한반도에 상륙하는 시점에도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통상 다른 태풍들은 방향을 동쪽으로 틀면서 힘을 많이 잃게 되는데 이 태풍 링링은 발생한 이후 거의 직선으로 북상하면서 힘이 크게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해안과 남해안, 섬 지역에선 매미 루사에 버금가는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 육상과 해상엔 태풍 경보가 발효됐고 내일까지 최대 400mm의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합니다. 안세영 기자, 바람이 벌써 많이 거세졌군요.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붉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태풍이 가까이 왔음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상의 물결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해상뿐 아니라 육상에도 태풍 경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제13호 태풍 링링은 초속 45m에 이르는 강풍을 동반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서쪽 약 280km 부근 해상까지 근접했습니다. 당초 내일 새벽 3시쯤 서귀포 서쪽 약 150km 부근까지 근접해 가장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시속 38km로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근접 시간은 새벽 2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주 산간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과 내일 사이 초속 50m 이상의 강풍과 100에서 200mm가량의 비가 쏟아지고 산지 등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도 물결이 최대 10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됐고요. 항공기 90여 편이 결항하고 지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주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든 만큼 피해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이번 태풍은 제주를 지나 서해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 다음으로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는 곳은 전남 지역입니다. 특히 해안 지역과 해상 양식장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도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 그곳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점차 굵어지면서 태풍이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제 뒤로 정박된 배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고 파도도 조금씩 일렁이고 있습니다. 전남 거문도와 초도를 비롯해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먼바다 등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은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태풍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남 완도의 전복 양식장 등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국토 최서남단 신안 가거도인데요. 태풍 소식에 주민 200여 명은 이미 여객선으로 섬을 빠져나왔습니다. 현재 목포와 완도, 여수 등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된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태풍 대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서망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태풍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예상했던 이동 경로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태풍의 현재 위치와 최대 고비 시간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신방실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신 기자, 태풍은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네, 태풍 링링은 예상보다 더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재 제주 남서쪽 300km 해상까지 바싹 올라와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최전성기는 지났지만요. 중심의 시속 155km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고 이 강풍 반경이 이미 한반도를 다 덮을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태풍이 동반한 비구름이 이미 제주와 남해안으로 본격 유입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시점을 보면요. 내일 새벽 2시쯤 방금 전 현장을 보셨는데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겠고요. 그리고 목포를 지나는 시점도 내일 새벽 6시 정도로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태안 등 충남 서해안을 지나서 서울에는 오후 3시경 그리고 북한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상륙 지점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 황해도 옹진반도, 그러니까 태풍의 상륙 지점이 더 북쪽으로 올라갔군요. 그럼 영향도 좀 달라지겠죠? 네, 태풍의 진로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그 서쪽으로 더 올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2012년 서해로 올라온 태풍 볼라벤이랑 가장 유사한 경로를 보이게 됩니다. 볼라벤은 과거에 강력한 바람을 몰고 오면서 6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루사와 매미 등 초대형 태풍에 이어서 4번째로 큰 재산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이번 태풍은 볼라벤보다는 약하겠지만 서해로 올라오는 동안에도 여전히 중형급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매우 위협적입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가장 걱정되는 건 바람인데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슈퍼컴 강풍 예상도를 보면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초속 30에서 40m의 강풍이 태풍이 북상하는 것과 함께 서해안 지역에 몰아치는 것이 보입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해안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달리는 차도 넘어질 수 있는데요. 또 강수의 경우에는 주로 남해안 지역에 100에서 200mm가량 집중이 되겠습니다. 바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서해안의 섬 지역의 경우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5m 이상, 그러니까 시속으로 하면 200km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면 과거 찾아왔던 역대 태풍들 가운데 5번째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서해안 섬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와 서해안 그리고 남해안 지역에도 초속 40에서 50m, 즉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 있는 강풍이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수도권 등 내륙 지역은 최대 초속 35m, 즉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비바람이 잦아드는 모레 새벽까지는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13호 태풍 링링과 함께 현재 15호 태풍 파사이도 일본 열도로 향하는 등 9월인데도 태풍 발생이 매우 활발해서 이번 태풍 이후에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태풍은 예고된 재난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만 하면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벌써 5번째 태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밤새 이어지는 KBS의 재난방송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역을 한 곳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서해안을 타고 북상하겠지만 전국 어디에서든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미 지리산은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는데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차주아 기자, 경남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온 이곳 삼천포대교는 아직은 큰 비바람 없이 고요하지만 태풍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긴장된 모습인데요.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고 빗방울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삼천포항은 어선 천여 척이 피항했고 어민들도 양식장마다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태풍 대비에 분주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경남 전역에서 어선 14,300여 척과 여객선 36척이 피항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경남 모든 여객 항로도 운항을 멈춥니다. 밤 9시부터 남해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사천, 남해, 통영, 하동 등 경남 4개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까지 경남에 초속 20에서 35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남해안과 섬 지역은 초속 30에서 4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지역은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도 내리겠는데요. 지리산 국립공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모레까지 지리산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야영장과 대피소 숙박도 금지했습니다. 아직 지리산에서 하산하지 못한 등산객이나 야영객은 지리산 국립공원 대표 번호인 055-970-1000번이나 119로 전화해 대피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진주 남강댐은 오늘 저녁부터 남강 본류 방향으로 1초에 150톤을 방류 중입니다. 사천공항과 김해공항은 제주를 잇는 노선들이 결항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태풍 진로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출발 전 결항 정보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에서 KBS 뉴스 차주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태풍은 특히 강풍이 걱정입니다. 거의 순간 초속이 50m에 육박할 정도로 기록적입니다. 초속 10m만 돼도 우산 쓰기가 어렵다는데 초속 50m면 과연 얼마나 센 걸까요? 이유민 기자가 직접 바람의 위력을 체험해봤습니다. 태풍 링링이 몰고 온다는 초속 50m가 넘는 바람. 실제 지난해 일본에서는 태풍에 운행 중이던 트럭이 넘어지고 세워진 승용차조차 밀려날 정도였습니다. 실제 바람의 위력 어느 정도 될까? 초속 12m만 돼도 우산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지붕 위 기와가 벗겨지기 시작한다는 초속 20m. 눈을 제대로 뜰 수 없고 안전바를 잡아야 겨우 설 수 있습니다. 초속 30m. 쓰레기통이 벽으로 날아가고 의자가 밀려나갑니다. 목조가옥이 무너질 정도의 색입니다. 여기에 폭우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주변을 분간하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위험해서 테스트하지 않는다는 초속 40m 정도의 바람이 불면 달리는 열차가 넘어지고 초속 50m, 그러니까 시속 200km 이상일 경우에는 과거 철탑이 휘기도 했습니다. 진행 사항을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했을 때에는 건물 안으로 신속하게. 태풍이 북상하는 내일만큼은 외출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렇게 달리는 열차가 넘어지고 철탑이 휠 정도의 강풍.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무엇보다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먼저 창틀을 단단히 고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풍 대비 요령을 강병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주변에 작은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앞유리는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혀 깨진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난 5월 부산을 덮친 강풍에 공사 중인 초고층 건물에서 유리창이 깨져 떨어졌습니다. 당시 바람의 순간 최대 초속은 18m로 깨진 유리창 파편은 100m가 훨씬 넘는 거리에 인근 주차장과 인도까지 덮쳤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13호 태풍 링링의 순간 최대 초속은 50m 정도로 이보다 훨씬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에 유리창이 깨진다면 날아간 파편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유리창이 흔들리지 않도록 창틀을 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집에서는 그 창틀 사이에 신문을 꼽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강풍이 올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낡은 아파트입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아파트 외벽 일부가 강풍에 날아갈 수 있고 난간대처럼 녹슨 구조물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간대가 오래돼가지고 좀 지지대가 약해졌을 거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콘크리트에 박혀 있는데 콘크리트가 이제 경화가 됐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게 약간만 충격을 줘도 파손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베란다 등 집안 주변에서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미리 치워놓는 게 가장 손쉬우면서도 중요한 사고 예방법입니다. 또한 건물의 출입문을 모두 닫고 가스를 미리 차단하는 것도 강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육해공 교통수단도 모두 초비상 상태입니다. 비바람에 큰 영향을 받는 하늘길, 뱃길은 물론 고속도로 곳곳도 운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여행이나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0m에 이르는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하늘길부터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남단 제주공항을 시작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기 100여 편이 줄줄이 개량됐습니다. 항공기 개량 여부는 태풍 진로에 따라 수시로 바뀔 것으로 보여 운항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고속도로도 통행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일 경우 트레일러나 고속버스 등 바람에 약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교량 구간은 평균 풍속이 초속 25m를 넘기면 차량 진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도로공사는 바람의 강도에 따라 일반 차량의 통행도 제한할지 여부를 경찰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 제한 정보는 방송과 교통정보 표지판을 통해 수시로 안내됩니다. 고속철도 역시 강풍 피해가 우려될 경우 열차 운행 속도를 줄이거나 운행을 중단합니다. 코레일과 SR은 초속 30m 이상 바람에선 고속철도 속도를 시속 170km 이하로 제한하며 초속 45m 이상에선 아예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거센 파도에 바닷길도 꽁꽁 묶였습니다. 연안여객선 100개 항로 선박 160여 척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어선에 대해서는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과거에도 가을 태풍은 한 번 왔다 하면 번번이 큰 피해를 남기곤 했습니다. 역대 9월 태풍이 남긴 피해는 얼마나 컸는지, 가을 태풍이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무엇인지 황경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깎이고 무너져 내린 산등성이, 구겨져 버린 송전탑.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핥히고 간 한반도 모습입니다. 초속 60m 역대급 강풍에 130명의 사상자와 4조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2007년 9월 북상한 태풍 나리는 제주와 전남에 물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시간당 100mm의 폭우에 하천은 넘치고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20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교통이 끊기면서 2만 명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이번 링링과 비슷한 경로로 올라왔던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는 수도권에 직격타였습니다. 최대 초속 52m 거센 바람에 도심 골프 연습장이 통째로 날아가고
300년 고모까지 뿌리채 뽑혔습니다. 날아든 기왓장에 맞은 80대 노인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9월 태풍이 유독 강력한 이유는 여름철 뜨거워진 해수면이 태풍의 몸집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이동 속도도 빨라 위력은 더 셉니다. 세력이 약해지기 전에 이 상층 제트를 타고 우리나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만큼 9월 태풍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22%는 9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해외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직후 태풍 대응 상황부터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태풍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찾았습니다. 태풍 링링의 진행 경로와 대처 상황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마련한 대책을 잘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인명피해 제로라는 것을 아주 최고의 목표로 삼아서 모두들 최선들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북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 대응도 분주해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태풍 위기 경보를 경계로 높였습니다. 태풍이 다가올수록 위기 단계는 더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강풍 피해입니다. 정부는 강한 바람에 대비해 필요할 경우 교량을 통제하고 낙하물 안전대책과 해안시설 대비책을 세울 것을 자치단체에 지시했습니다. 정전, 붕괴, 낙하 등에 따른 피해 예방과 강풍에 대비한 교량, 항만시설의 안전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들은 빗물 저류조의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주민 대피시설을 준비하는 등 피해 최소화 대책에 분주했습니다. 국립공원 9곳이 통제되고 여객선 12개 항로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이번 태풍에 따른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선 시시각각 변하는 태풍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태풍의 실시간 위치와 예상 진로, 대피 시설 등의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조지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KBS의 재난방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KBS 재난 포털입니다.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실시간 기상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재난 포털로 접속하면 됩니다. 실시간 재난 정보를 보면 태풍으로 인한 기상특보 발효 상황과 태풍의 예상 진로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재난 포털은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 10여 개 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받아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는 각 자치단체 등에서 보낸 긴급 재난 문자 등 재난 안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만큼 미리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 우리 집 주변에 대피 가능한 시설이 어디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긴급 대피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재난 문자와 지자체 안내 등을 참고해 대피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안전 디딤돌을 설치하면 재난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산사태 위험도 커지는 만큼 산사태 정보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보면 산사태 위험이 예보된 곳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 신고는 119, 범죄 신고는 112, 민원 상담은 11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태풍으로 높아진 해수면에 파도까지 치면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월파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서해안의 지역별 수위가 얼마나 높아질지 예측했습니다. 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4m 높이 방파제를 훌쩍 넘나듭니다. 해안도로는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부산 해운대 모습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도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를 몰고 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태풍 링링으로 각 지역 바닷물 수위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 예측했습니다. 평소 썰물 해수면 높이보다
인천은 7.59m, 군산 5.8m, 영광 5.48m, 목포 4m 등 서해안 쪽 해수면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여수 3.1m, 서귀포 2.6m 등 남해안과 제주도 지역 수위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파도까지 수미터 더해지면 해안가 월파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압이 낮음에 따라서 태풍이 올라오는 바닷가, 해안가 주변에서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해일에 의한 피해가 유발될 수 있고요. 따라서 주말 동안 해안가 접근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조업 중인 어선들은 조기 피항하여서 계류색 보강 등 안전조치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피항에 있는 선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조심해야 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배들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자칫 파도에 휩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안 지역도 순간적인 노을성 파도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오늘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진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가 오늘로 끝나기 때문에 기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여일은 2012년 9월 7일, 오늘로 정확히 만 7년이 됩니다. 검찰은 이 표창장을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이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가 결정됐다면 자정 전에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한 차례 직접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만 확실하다면 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위조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표창장이 어학교육원을 통해 발급됐다고 밝혔는데 상장 발급 주체가 영어 영재 센터가 아니라 어학교육원이라고 정정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 교수와 일한 적이 있는 동양대 전 직원은 이 경우 총장이 아닌 어학교육원장 직인이 찍힌 상장이 발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상위 총장 이름으로 나갔다 그러면 어학교육을 붙이는 자체가 안 맞는 거죠. 동양대 압수수색 사흘 전 정 교수가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갖고 나온 것 역시 불리한 정황입니다. 정 교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무와 형사고발에 대비하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와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압수수색 당일 검찰에 컴퓨터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증권사 직원을 시켜 컴퓨터를 가져온 뒤 검찰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직원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해온 점 때문에 증거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네, 이렇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오늘 중 기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은 오늘도 사건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소환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방준원 기자, 만약 검찰이 오늘 중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다면 앞서 보도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환도 없이 기소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검찰 관계자의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소시효 문제였다는 건데요. 수사의 엄중함을 고려해 혐의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기소 여부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청문회 당일 기소 소식이 알려지면 역풍이 불 것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소환됐다고 하던데 오늘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여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대표 이모 씨가 소환됐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나갔다가 최근 귀국을 했는데요.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조 후보자 가족 투자금의 흐름과 투자받은 회사의 관급공사 증가 배경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지도 교수였던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도 조사했는데요. 장 교수의 아들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해 품앗이 인턴 의혹도 일었죠.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사실은 서울대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부인 정경심 씨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책임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최창봉 기자입니다. 나흘 만에 다시 국회에 선 조국 후보자. 이번엔 정식 인사청문회장이었습니다. 최대 쟁점은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총장 위임을 받지 않은 위조 표창장이라고 몰아붙였고 동양대학교 총장에는 몇 년도 몇 번 일련 번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학교육원 제 몇 호라고 써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형식의 동양대 총장상을 내놓으며 엄호했습니다. 딸 표창장 연번이 2012-2-01입니다. 두 번째가 1이 아니고 2라고 그래서 저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2012-15, 2012-4, 818 이게 다 동양대 총장상이에요. 조 후보자는 만약 표창장을 부인이 위조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표창장이 정말 만약 후보자의 처에 의해서 위조되었다고 하면 후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돼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거취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되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후보자는 부인의 법적 책임과 본인의 거취를 연관짓는 데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 후보자는 가정이 무너지는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질문에 자신의 거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청문회장 밖에서도 이 표창장을 두고 진실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동양대 총장의 위임을 통해 표창장이 발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오늘 KBS 기자를 만난 최성해 총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문회 직전 논란으로 떠오른 조국 후보자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이에 지난 4일 전화통화. 조 후보자는 표창장을 위임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제 처가 위임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살펴봐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 그러나 최 총장은 조 후보자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도 이상 없고 뭐 하자 없고 나도 하자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통화 횟수를 놓고도 말이 엇갈렸습니다. 조 후보자는 단호히 통화는 단 한 번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이고 최 총장님도 저와 한 번 했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최 총장은 처음엔 한 차례였다고 했다가 오후 들어 KBS에 2차례 통화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한 번 통화한 게 아니라 2번 통화한 거예요? 2번 통화했죠. 그날 오전에 2번. 맞지요. 예. 또 조 후보자는 A 교수가 표창장을 추천했다고 밝혔지만 딸아이의 봉사활동을 보고 상장을 추천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최 총장은 조 후보자 측이 추천자로 지목한 교수는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명의문제라든지 어원이라든지 자기 관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추천할 수? 조 후보자와 최 총장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검찰 수사로 의혹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당장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에 적절한지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면서 가족에 대한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연신 송구하다는 조 후보자. 그래도 검찰 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려가 여당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과연 검찰개혁과 그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여러 사람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된다면 저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당연히 일체 지시도 없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는 것 아니냐는 직접적인 질문도 나왔는데 사법 검찰 개혁과 검찰 청구와 거래할 것 같다.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십니까?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구심을 일축했습니다.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정반대 역풍이 있을 것 같고 일체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 총장께서도 그런 거래를 용납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거듭 사퇴를 촉구했는데 사실상의 수사 대상자입니다. 그래 나는 믿어달라. 나의 선의를 믿어달라.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로부터 절대 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보고하지 마라. 조 후보자는 사퇴 여부를 거론하기 어렵다며 장관 후보자로서 임명권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그동안 이번 청문회를 조국 사퇴 청문회로 만들겠다며 벼르고 별렀던 한국당. 하지만 오늘 청문회에선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새로운 의혹도 내놨지만 그마저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짚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당은 딸 논문에 조 후보자가 관여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문 파일의 문서 속성 정보에 관한 것이 회사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나오죠. 조 후보자가 논문을 쓴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학교에서 안 쓰는 PC를 제가 가져와서 집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해명에도 같은 질문이 이어졌고 당국된 논문 초급 워드 파일에 관해서 작성자가 저렇게 조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듭된 후보자 항변에 결국 급히 말을 바꿉니다. 소프트웨어에 그 소속이 적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게 찍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컴퓨터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딸 생년월일을 조작했다는 의혹 제기는 오히려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의전원 지원하기 딱 2주 전에 법원에다가 다시 9월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3년 동안을 2월로 살다가 의학전문대학은 합격 통지서가 있습니다. 2월 24일 즉 변경 전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내건 자료에는 후보자 딸의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맹탕 청문회가 됐다는 당내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는 면죄부 청문회라며 한국당 지도부를 쏘아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여당은 예상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습니다. 가짜뉴스, 허위 정보라며 반박 자료를 잇따라 공개했고 강도 높은 검찰 때리기도 이어갔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잇따라 자료가 공개됩니다. PPT를 봐주시면은요. 의원실에 최근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증거와 자료 공개는 통상 야당 몫이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여당이 총력 방어에 나선 겁니다. 특히 청문회 직전 터진 표창장 의혹 방어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지금. 조사 좀 하고 얘기해. 조사 좀 하고. 아이 참.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확할 수 있는지. 회의 진행을 놓고도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피해가 무슨 뜻입니까? 아세요? 청문회는 듣는 자리라고요. 내가 국민학생입니까? 조 후보자에게 날선 질의를 한 여당 의원에겐 지지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검찰 출신이라서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권과 검찰의 정면 충돌에 위원장이 경고까지 했지만 검찰 수사를 비판한다든지 비난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강도 높은 검찰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또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도저히 조국은 안 된다. 지명 초기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수사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지만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조 후보자 임명을 두고 청와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병도 기자, 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할 경우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임명할까요?
네, 청와대 사람들은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과 한 차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 뒤로는 검찰의 검자만 나와도 손사래를 치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임명 여부와 시기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다 라면서 원칙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결과와 참모들의 보고, 또 여론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럼 임명을 한다면 혹은 하지 않는다면 언제쯤 결정하게 될까요? 네, 오늘 귀국하자마자 태풍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지금쯤 관련 보고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장 내일 임명 가능성은 적은데요. 만약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할 경우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금방 청문회 보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국회 청문회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반응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의혹은 없고 간담회 이후 나온 표창장 의혹 등도 잘 소명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역시 검찰 수사가 변수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할 경우 검찰과 청와대 그리고 여권의 정면 충돌 양상이 더 커지는 거 아닐까요? 네, 오늘 아침에도 한 언론 기사가 파장을 불렀습니다. 검찰이 20-30군데 압수수색을 하는 건 내란 음모 사건 수사나 조폭 일제소탕 하듯이 하는 것이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모 행정관은 검란, 검찰 왕국이라면서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칼춤은 강제로 멈추게 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후부터는 말을 삼가면서 수사에 개입하지도 않고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움직임에 따라서는 언제든 갈등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를 연결해서 이 시각 청문회장 분위기 알아봅니다. 이세영 기자, 아무래도 이번 청문회는 늦은 시각까지 계속 이어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이니 자정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청문회 여야 모두 벼르고 별렀고 그야말로 명운을 걸겠다는 그런 각오였는데 뚜껑 열린 청문회를 지켜본 여야의 스스로의 평가 어떻습니까? 네, 여야의 평가는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상황인 만큼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선 여당은 조 후보자 해명을 통해 후보자의 불법이 없다는 걸 확실히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 수사를 변수로 보고 있고요. 한국당은 후보자의 부도덕성을 알렸다고 판단 중입니다. 그리고 청문회 이후의 대응 카드들, 그러니까 국정조사나 특검, 그리고 임명을 한다면 해임 건의안까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두고 여권이 검찰에 대해서 강한 수위의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거셌어요. 네, 한국당은 여권의 개입이 금도를 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가 내란 음모라는 게 청와대 인식이면 밀란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의 움직임도 청문회 이후 국회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오늘 인사청문회에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검증이 과도하다 또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사퇴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후보자 지명 4주 만에 열린 인사청문회. TV 중계에 시민들의 눈길이 쏠렸습니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의견도 있지만 자식들 문제인데 가족들 문제인데 충분히 법무부 장관을 해도 검찰 개혁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안 된다면은 조국이 대통령의 임명을 조금 미뤄서라도 수사가 끝난 후에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친인척 문제까지 제기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과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건 없는데요. 자기들이 사촌이나 이런 분들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의 특혜 논란에 책임지고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섞여 나옵니다.
불공정하다? 약간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렇게까지? 사과한다고 그냥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편 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SNS에는 같은 편을 공격한다며 비판 댓글이 주르르이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의 고대생이 동양대 표창장이 필요하겠냐는 발언에 대해서도 차별적 발언이라는 비난이 이어지는 등 온라인에서도 하루 종일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경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온라인 시스템에 수상한 접속 기록 한 건이 발견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시기에 한영외고 교직원이 접속해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모교인 한영외고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공식 요청에 발급받은 건 2건뿐입니다. 그 본인이 팩스를 통해서 제공받은 경우 한 건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받은 제출한 기록 딱 2건밖에 없는 걸로. 생기부는 나이스라고 불리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누군가 접속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울시교육청 확인 결과 한영외고 교직원이 한 차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접속한 날짜는 8월 20일, 조 후보자가 지명된 지 11일 뒤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과 단국대 논문 일저자 등재가 보도되며 조 후보자 딸에게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교육청은 조회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속 기록과 접속자 신원은 경찰에 통보했고 경찰은 해당 교직원을 접촉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졸업생의 생기부는 교장, 교감 등 나이스 관리 권한 책임자가 접근을 허가하지 않으면 일반 교직원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직원이 열람 권한을 얻은 경위와 유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를 공개하면서 공익제보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렸던 TV토론회.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답변이 불분명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에 대한 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일부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사실을 숨긴 거라고 봤습니다.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 측이 상고의 뜻을 밝힌 가운데 올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청년 기본소득 등 이 지사의 정책 실현과 대권 후보로서의 정치적 행보에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재벌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변종 대마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3사들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CJ그룹 회장의 아들 이선호 씨는 구속됐습니다. 이진현 기자입니다. 1년여간 변종대마 81g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투약하다 적발된 SK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 최 씨가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구치소에서 걸어 나옵니다. 최 씨와 함께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현대가 3세 정모 씨도 석방됐습니다. 수령을 피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재판에서 앞으로.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 씨와 현대가 3세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재판부는 법정서 가족과 미래를 생각하라며 미래적인 훈계를 했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비교적 가볍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수십 개의 대마를 항공 가방 등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된 CJ 회장의 아들 이선호 씨는 오늘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